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이롭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비밀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제키 코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재택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재택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출근하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이 어떻게 경이롭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정말 경이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일한 만큼 인정받고 아주 즐겁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그 부분을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커리어 테크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커리어 테크가 웬말 나는 재테크 할 거야 이런 생각 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도 뭐 재테크 책이 다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덕분에 재테크는 많이 이제 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 해야 되지만 커리어 테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테크와 커리어 테크를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리어 테크의 비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리하고 슬기롭게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마 또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가늘고 길게 대충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영리하게 슬기롭게 직장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직장인이시겠지만 언젠가는 회사를 떠날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회사를 떠날 날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 그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진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얘기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얘기 같죠? 출근길이 끔찍하다.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소를 하십니다. 일한 만큼 나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네, 억울하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처방전. 그리고 그만둘까 버텨볼까 나는 맨날 고민한다. 특히 워킹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저는 항상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좀 마음이 단단했으면 좋겠는데 나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길이 끔찍해졌다면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일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빨리 회사에 달려가서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재수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5쯤이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죠. 갑자기 일하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네, 손가락 할 힘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이 다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커리어 코치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분들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회사 일에 의미가 없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35 즈음에 또는 더 빨리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분들 중에는 31살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출근하기 싫다. 직장 생활에 의미를 못 찾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출근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제 책 제목이 35 출근하기 싫어졌습니다인데요. 여성분들은 35 정도가 되면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남성분들은 뭐 7, 8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즈음이 되면은 직장 생활에 이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을 다 해봤거든요. 10년, 7, 8년 하게 되면 많은 일들을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재밌는 것을 배우는 재미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년 정도가 되면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되죠. 이제 뭐 팀장으로 도약해야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시니어 포지션으로 많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밑에 있는 후배들이 막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또 어떤 생각 하시나요? 내가 실무자로는 자신이 있는데 내가 리더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사, 우리 팀장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이사님을 보고 있으면 내 미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야.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나 뭐 선배가 은퇴를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간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워킹맘,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워킹맘은 아이를 내가 잘 못 키우고 있다. 나는 나쁜 엄마다. 이런 죄책감이 막 엉겨서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 다녀야 되지 않을까. 나 출근하기 너무 싫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너무너무 재밌게 1인간으로 일 중독자로 일을 했다가 갑자기 출근하기 싫어졌다면 이때 해야 될 거는 절대 이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면 내가 여기에 딱 멈추어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또 다른 방황이 시작하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회사를 대하는 관점,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는요. 내가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은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관형. 이런 분들은 그냥 회사는 다 그런 거야. 회사에 뭘 기대하니? 뭐 회사가 뭐 선배가 선생님이니 왜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해?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야. 돈 받으면서 재미까지 있으면 이건 반칙이야. 그냥 달마도사가 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사형이 있습니다. 투사형. 투쟁. 회사에서도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거는 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언젠가는 그냥 소모품이 될 텐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왜 충성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투사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두 가지, 달관형이랑 투사형들은요,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절대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런 생각 못하겠지, 알지 못하겠지 생각하시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이고요. 여러분의 상사도 보이고 회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출근하기가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태도를 바꿀 때가 된 겁니다. 자, 이분은 제일기획 부사장이셨죠. 최인하 대표님. 지금은 설릉역에서 최인하 책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을 해준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내 일을 내가 하는 건데 일을 왜 해준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크리에이티브 팀의 그 팀장이 된 이후에는 앞으로 일을 해준다는 표현을 하지 마라. 내 일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기여하는 거고 그 결과로서 내가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내가 일을 왜 하는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월급을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월급이 전부가 아니죠. 월급이 많이 주는 회사에서 다니는데도 저에게 찾아와서 나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해봐야 될 것이 경력 가치예요. 경력 가치는 뭐냐? 내 경력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헤드헌터로도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직에 다 관심 있으시죠? 내가 이직 시장에 나를 내놓게 되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고요. 어떤 회사가 나를 얼마를 주고 사갈 거냐? 나의 경력의 가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5개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력 가치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일하는 회사가 업계에서 규모나 영향력, 시장 지배력, 기술력 면에서 상위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주셔도 됩니다. 한 질문에 한번 20점을 한번 매겨보세요. 그럼 뭐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내가 일하는 회사보다는 내가 일하는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그걸 점검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핵심 직무를 맡고 있고 사내에서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네, 가늘고 길게 가고자 하는 직장에는
절대 핵심 직무를 맡을 수 없고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평판을 절대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업무가 경력이 쌓이면서 확장되거나 심화됐느냐. 예를 들면 저는 제약회사에서 영업도 했는데요. 영업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초반에는 이렇게 개인병원 영업을 시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하면 대학병원 영업을 시켜요. 더 잘하면 센터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경력이 쌓이면서 내가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나는 그냥 지금이 편하니까 이대로 하겠다. 그러면 경력 가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재테크 세미나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학위를 따러 갈 수도 있고요. MBA를 갈 수도 있고 관련된 자격증, 요즘은 뭐 빅데이터 관련된 과정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역시 경력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5번 너무 중요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나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과평가를 얼마나 잘 받고 있느냐 이것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력자본, 커리어 캐피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경력자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회사를 오래 다닐 수도 없고요. 회사를 나와서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100세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회사 그만두면 나 이 일 너무 지겨워. 다른 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가가치를 높은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경력과 연관된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커리어와 리더십 관련된 코칭, 그다음에 뭐 책 쓰기,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헤드헌터로 일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뭐 영업을 했던 경험, 저는 홍보팀에서도 일했는데 홍보를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과 나의 미래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탄탄한 경력 자본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회사 생활이 경이롭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직장인이 뽑은 최고의 재테크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뭐 신입사원 정도 되겠죠. 이분은 현금 얼마를 은행에 예치하면 이만큼 2,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은행의 예금 금리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0억 원. 네, 30억 원을 예치하면 여기 또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은행이 절대 1%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떼가는 거겠지만 이자 소득세 15.4%를 또 제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2,5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재테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가 연봉을 2,500을 받고 있다면 30억 원을 가진 자산가의 예금 수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일을 열심히 잘해서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또는 이직을 해서 연봉을 1,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12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거와 같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금융자산가가 뭐 1%의 수익을 얻겠어요? 더 많이 얻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해봤고 부동산 투자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요? 그다지 높지 않을 겁니다. 친구는 뭐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죠?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3천만 원을 이번엔 벌었어요. 다음에 딴 거 하다 다 까먹었습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다.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재테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커리어 테크를 탄탄히 하면서 시드머니 필요하시잖아요. 수익률 훨씬 높습니다. 이걸 하면서 재테크를 같이 하시라.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잘 키운 내 커리어, 열통장 안 부럽다. 잘 키운 내 커리어, 열통장 안 부럽다. 네, 다 외치셨죠? 하나 더 외치셔야 돼요. 최고의 재테크는 커리어 테크다. 최고의 재테크는 커리어 테크다. 네, 여러분 집에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네, 잘 키운 내 커리어, 열통장 부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커리어를 제대로 키우시면요 100세 시대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 커리어 테크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전을 가로막는 내가 생각 습관이 있는지,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만 참고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 일은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참고 하자.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을요, 내가 안 해도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못할 것 같은 건 시작도 하지 마. 저는 여성 직장인들 코칭 많이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대학원에 가고 싶지만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난 대학원 안 갈 거야. 네, 회사에서 팀장 승진하라 그랬는데 팀장 하다가 나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 바보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도약의 기회고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도약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미 늦었어. 저는 도대체 몇 살이 늦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심지어 제가 고백하자면 중학교 3학년인 제 딸도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등짝 스매싱을 항상 때리고 있는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31살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는 이미 망한 것 같아요. 저는 직장생활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31살은 저보다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네. 저는 이제 40대를 좀 지난 걸로만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러분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늦은 시기는 없고요.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해보고 포기해도 절대 늦지 않은데 이미 늦었어. 네, 절대.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절대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늦었어. 뭐 못할 것 같은 거는 포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저는 스위치 사고방식을 버리고 다이얼 사고방식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 사고방식은 뭐냐? 하던가 안 하던가 온하고 오프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이얼 방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눈금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내가 팀장이 돼서 뭔가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임원이 돼서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눈금 1만큼은 내가 성장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거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다이얼 사고를 가지고 성장하시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고 결점을 드러내기 꺼려한다. 결과에만 신경을 쓴다. 뭔가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안 되면은 또 금방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직장인 중에는 심지어 31살에 번아웃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밀레니얼 세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번아웃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나를 증명하려는 직장 생활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정형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성장형 마인드셋을 장착하셔야 돼요. 성장형 마인드셋에는 능력이나 재능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 실패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인생에서 도전하고 직장 생활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한 만큼 인정받고 싶다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정치력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인정은 못 받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너무 억울하죠. 두 번째, 어떤 결정적인 기회에 항상 제가 뒤로 밀립니다. 나는 왜 밀리지? 내가 왜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하지? 세 번째, 나는 정말 회사에게 진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영리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정치력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나의 나이가 30대가 지났다, 30대 중반이다, 실력으로 승부하시려고 그러면 번아웃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노쇠의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죄송합니다. 30대 중반이라면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이 뭐 흰머리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 지났으면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력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아부하고 막 아첨하고 줄 서고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정치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자, 나는 왜 출근만 하면 예민해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죠? 회사에서는 항상 예민하시죠? 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제가 이제 40대를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공평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요, 정치판이에요. 사람이 모인 모든 곳이 다 정치판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그 영향력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영리한 사람은 우리 회사는 왜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게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 불공정한 사회를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키워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셔서 회사를 공정하고 공평한 곳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향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같이 이렇게 술 먹으러 못 다닙니다. 예, 저도 애가 둘이라 못 다니고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담배 피우는데 쫓아다니고 싶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저의 정치력, 영향력을 키웁니다. 예를 들면 제 주변에는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에게 어떤 좋은 책 쓰기 강좌나 책을 추천해 드린다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정치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겨야 돼요, 여러분. 매겨야 됩니다. 네. 뭔가를 매기시면 됩니다.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뭔가를 매기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요즘 매기기 너무 힘들죠. 예. 식당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에 치킨 세트를 쏩니다.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네. 사과즙도 쓰고요. 네. 가끔은 생일이라면 조금 큰 선물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부채의식을 느끼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나는 정치 같은 거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뒤에서 줄 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한 만큼 인정받기 위한 영향력을 더 깊게, 더 멀리 펼치는 일이 바로 정치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내 영향력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네, 이것도 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칭찬을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여성 직장인들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남성들이 많겠죠. 제가 남성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선생님 이런 거 정말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칭찬부터 하게 되면 특히 남성분들은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다라고 느끼면 다 퍼줍니다. 네.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리고 의견을 구할 때는요. 피드백보다는 피드포워드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피드백은 뭐냐?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그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라는 게 피드백을 구하는 겁니다. 피드포워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일을 너무 잘해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게 피드포워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계시는 아주 영향력이 큰 남성 상사, 남성 선배, 여성 상사, 여성 선배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선생님은 저의 멘토세요. 네, 저에게 피드포워드를 해주세요. 요청하시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이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는 여성 직장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상사가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상사에게 성장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건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사는 선녀보살이 아니고요. 무릎팍도사가 아닙니다. 네.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됐죠. 예, 남편에게 원하는 바를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얘기하면 네,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상대한테 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비난과 불만을 구분하셔야 돼요. 비난은 뭐냐?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타임라인을, 그 데드라인을 놓쳐요. 비난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데드라인을 놓치세요? 정말 무책임하고 일을 정말 너무 안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난입니다. 근데 불만은 뭐냐? 아, 선생님이, 과장님이 지금 데드라인 자꾸 놓치셔가지고 제 일도 힘들고 상무님 보고도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타임라인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불만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의견을 잘 전달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상대가 못하는 거를 도와주고요. 또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좀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대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다가가서 내가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는데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고, 내가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상대한테 아, 이런 거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 지지자. 네, 내부 지지자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 회사 내부에 나를 밀어주는 강력한 지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성장에 뭐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상사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승진을 시켜주지 않나요? 그거는 상사가 여러분을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 피드포워드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칭찬을 하고,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